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5년 차 여성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그저 남의 얘긴 줄만 알고 살았는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된통 당하고 나니 이제야 그 말이 피부에 와닿네요. 반성을 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라지만 세상에는 반성을 모르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제 시동생처럼 말이죠. 제가 시집을 오던 당시 시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남편과는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죠. 그래서 제 눈에는 시동생이 성인이 되고도 늘 어리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실수는 눈 감아주고 시부모님 몰래 시동생 뒤치다꺼리를 해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이가 들면 철이 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시동생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 뭐예요.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요.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지간한 반찬과 김치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을 정도였죠. 3살 아래 동생을 돌보며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친구들이랑 놀 시간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나한테 주어진 삶이니까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건 어쩌면 요령 피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신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는 땡땡전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회사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거라서 일하는 만큼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봄, 가을 이사철이나 결혼 시즌, 그리고 에어컨 수요가 많은 여름에는 특히 벌이가 좋았죠.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몸을 써서 커다란 가전제품을 들고 나르는 일이라서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굳은 날이면 아빠는 입버릇처럼 온몸이 쑤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빠가 땀 흘려 일하신 덕분에 저희 남매는 남부러울 거 없이 누리며 자랄 수 있었죠. 학원의 과외에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저는 고3 생활을 무사히 보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서울 4년대 대학에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간 거라 나름 만족할 수 있었죠. 지금껏 한 번도 제 대학 진학 문제에 말씀이 없으셨던 아빠는 제 합격 소식을 듣고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친구분들한테 제 합격 턱을 쏠 정도로요. 그날 밤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오신 아빠는 연신 웃고 계셨죠. 혜경아, 고생 많았다. 이 아빠는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워. 남들처럼 뒷바라지 해주는 엄마도 없이 공부하랴 살림하랴 아빠랑 남동생까지 챙기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런데도 대학까지 척하니 붙다니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고 미팅도 하고 대학 생활을 만끽하면서 보내도록 해. 아빠랑 동생 걱정은 그만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더 이상은 희생하며 살지 말란 얘기야. 부모고 동생이고 생각 말고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내 꿈을 위해서라면 결혼? 그딴 거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딸이 원한다면 이 아빠가 대학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줄 테니까.
솔직히 당시엔 아빠의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혼이 아주 먼 훗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결혼은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다고. 남편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되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같은 과 동기 소개로 대형 마트에서 랩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글쎄 설을 앞둔 상황이라서 한복을 입고 판촉을 하라고 하지 뭐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데다 제품이 빠질 때마다 매대에 바로바로 제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한복을 입으라니요.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에 한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한복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고작 일주일 입자고 한복을 사기도 그렇고 정말 난감했어요. 같이 알바를 하게 된 동기는 엄마 한복을 입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여자라곤 저 하나뿐이니까요. 그래서 한복 가격이나 볼까 하고 마트 내 여성복 코너로 올라갔어요. 마침 설 전이라 전통 한복부터 개량 한복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죠. 그중 그나마 저렴한 한복이 있길래 선뜻 사지는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매장 점원이 다가왔어요. 세일 기간이라 지금 구매하면 30% 할인가로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할인가라고 해도 비싼 건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이 한복을 다시 입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더욱 구매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저 사실 생필품 코너 판촉 알바인데요. 설 대목이라 한복을 입고 판촉을 하라고 해서요. 혹시 일주일 정도 대여할 수 있는 한복은 없나요? 입을 일도 없는 한복을 사긴 그래서요. 매장 직원은 사정은 딱하지만 대여하는 한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복 대여점에 가서 알아보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리려 하는데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희 한복을 입고 제품 홍보를 해주세요. 그쪽은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서 좋고 우린 식료품 코너에서까지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들어보니 저한테 나쁠 건 없겠더라고요. 손님 중에 제가 입고 있는 한복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매장 호수를 알려주는 정도가 단데 못할 것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한복을 입고 판촉 행사를 벌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이 어디 거냐고 묻는 손님들이 꽤 있어서 한복 매장으로 심심치 않게 손님을 올려보낼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 한복 코너로 올라가 보니 저한테 한복을 협찬해준 매장이 다른 매장들보다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달려가 저도 한몫 거들게 되었죠. 저에게 한복 협찬을 해준 담당자는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알바가 10시 넘어서야 끝나거든요. 밥은 그냥 먹은 셈 칠게요. 일주일 알바라면서요. 밥은 일주일 뒤에 따로 만나서 먹으면 되잖아요. 따로 만나자고요? 아니, 왜요? 저는 토끼 눈을 뜨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복을 고르며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손님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 남자가 밥 먹자고 이러는 것 같아?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그러는 거 아냐? 젊은 사람이 눈치가 이래서야 어디 연애는 하겠어? 딱히 싫은 거 아니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먹겠다 그래.
남자답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데? 손님의 말에 저도 남자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손님의 통역 덕분에 일주일 뒤 우리는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간 미팅 한번 나가본 적 없는 저는 떨려서 전날 한숨도 못 자고 약속 장소로 나가야 했죠. 남자 역시 마트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많이 긴장한 모습이더라고요. 긴장한 탓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고 근처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마치 미팅을 하는 남녀처럼 서로를 탐색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남자는 저보다 4살 위로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처지라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어려 부모님께 기댈 수가 없어서 원치 않는 직장이지만 일단 취직을 했다고요. 원래 꿈은 가수였어요. 대학 때 동아리에서 스쿨밴드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라 일찌감치 포기했죠. 홍대 거리에서 기타를 둘러매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맞이라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직장인이 됐다는 그 말에 순간 연민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괜히 짠했어요. 내 처지와도 어딘가 닮은 것 같기도 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끌리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남자는 오후 내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제게 내밀었어요. 안을 들춰보니 제가 빌려 입었던 한복이더라고요.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홍보 차원에서 한복을 대여해 준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사서 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혜경 씨 가지세요. 처음 한복 코너에서 저를 보고 반한 남자는 수십만 원짜리 한복을 12개월 할부로 끊고는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남자도 남자지만 그걸 눈치 못 챈 저도 참 미련 곰퉁이 같았죠. 그날 이후 우린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신분이라 그리 넉넉한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서둘렀어요. 하지만 이런 제 선택에 아빠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결혼을 해. 한 몇 년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도 좀 만나보고 골라서 하면 좀 좋니? 아빠는 딱히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빠, 예전에 아빠가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라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 결혼 찬성해줘. 아빠 딸이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 수 있게 말이야. 결국 아빠는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23 봄에 저는 결혼을 하고 말았죠. 아빠와 남동생만 남겨두고 떠나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솔직히 그때는 가족보다 남편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내 아빠와 동생을 두고 한 결혼인데 막상 가서 보니 남편보다는 어린 시동생 챙기기에 바쁘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달리 철도 없고 제 멋대로인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쳐서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 대신 학교에 찾아가 사건 수습을 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참고 넘겼죠. 막내 아들이 이 모양인데도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둥이를 대학 공부까지 시키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그 바람에 남편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성적 커트라인을 따져보며 시동생이 갈 만한 대학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찾아낸 대학이
남쪽 지방 어디에 있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한 전문대였죠. 매년 정원 미달을 기록하는 대학이라 원서만 내면 다 합격이란 말이 돌 정도의 학교였어요. 결국 시동생은 형의 노력에 힘입어 대학생이 될 수 있었죠. 물론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시동생은 입학을 하고 얼마 뒤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까지 따박따박 받아서는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렸어요. 대학을 그만둔 사실은 시동생이 입대하고 얼마 뒤 시동생이 지내던 자취방 짐을 정리하러 가서야 알았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개차반은 처음이야. 남의 집 자식 두고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하지만 싹수가 노래. 하지만 이 상황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다. 니들이 잘 어르고 달래면 정신 차릴 거다. 애가 원래 착한 앤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그러니까 큰애 니가 신경 좀 써줘라. 아무리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함함하다 하지만 시동생을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지나쳤어요. 결국 그게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죠. 군대를 제대한 시동생은 한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말로는 취직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죠. 증명사진을 찍는다, 학원에 등록한다는 핑계로 저랑 제 형한테 돈을 뜯어선 친구랑 놀러 다니기에 바빴어요. 남편은 이런 시동생을 불러놓고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반년 넘게 저희 집에서 뭉개던 시동생이 갑자기 취직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지 뭐예요. 평소 돈 떨어지면 연락하던 시동생은 그 후로는 그런 전화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정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 뭐예요. 남동생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시던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평소 자주 깜빡깜빡 하시길래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당장은 상태가 심하지 않으셔서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도 약으로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몸으로 자식들 키우시느라 고생만 했던 아빠가 이제 좀 살만해지자 기억을 잃게 됐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내 행복 찾겠다고 내 부모를 팽개치고 산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해서 아빠를 우리가 모시자고 부탁해 볼 참이었죠. 그런데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누나, 미안해. 생각 같아선 미국 지사 발령 포기하고 한국에 남고 싶은데 와이프가 애들 교육 문제로 전부터 바랬던 거라 포기하기가 좀 그랬어. 누나랑 매형한테 미안해. 나도 너무 걱정이 돼서 매형한테 얘기한 건데 흔쾌히 아빠를 모시겠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글쎄, 미국 지사 발령을 받고 고민에 빠진 남동생이 아빠 문제로 고민을 하자 남편이 대뜸 저희 아빠를 모시겠다고 했다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마워. 당신은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내 부모님이랑 내 동생까지 다 챙기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뿐인 장인어른 챙기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내가 더 민망해. 마음 따뜻한 남편 덕분에 저는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간병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아빠를 지켜볼 수 있어서 떨어져 살 때보다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아빠 병세는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사이 저도 많이 지쳐갔고 아빠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즈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시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빠 때문에 힘든 판에 시동생은 눈치도 없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거예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정아빠는 모시고 살면서 시댁 식구는 홀대한다고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동생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친정아빠 상황을 보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뒤 시동생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형수님, 사돈어른 간병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맡아 하면 안 될까요? 보니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힘에 부쳐서 사돈어른 목욕도 잘 못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젊고 힘도 있으니까 간병인 아주머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못 믿어오시면 일주일에 2, 3일은 간병인 부르고 나머진 제가 돌볼게요. 형수님 퇴근하고 와서 사돈어른 돌보려면 힘들잖아요. 급여는 안 주셔도 돼요. 그동안 형수님한테 받은 것도 많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간 시동생의 행동을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할까 했는데 살면서 시동생이 자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처음이고 딴에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매몰차게 뿌리치기도 뭐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직장 일과 병행하며 간병을 하느라 지친 상태라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시부모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련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여쭈어 봐야죠.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암튼 엄마 아빠 허락만 받아오면 되는 거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동생은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동생한테 친정아빠 병수발을 맡기게 되었죠. 처음엔 한 며칠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잘 버티더라고요. 지금껏 봐왔던 끈기 없고 나약한 시동생과는 180도 달랐어요. 낯가림이 심한 저희 아빠도 시동생과는 트러블 없이 잘 지내시더라고요.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두 사람은 익숙하게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동안 철딱선이 없는 애로만 생각했던 시동생의 달라진 모습에 저도 남편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저희 아빠 간병을 맡아주셨던 여사님이 시동생과 트러블이 생긴 거였죠. 젊은 사람이 입도 거칠고 어르신한테 어찌나 함부로 하든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시동생한테 환자를 맡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시동생이랑 번갈아 어르신 모셔야 하는 거면 차라리 이참에 내가 그만둘래요. 그 시동생이랑은 같이 못 있겠어. 지금껏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던 여사님이 이렇게 나오자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아빠 보험료가 2달이나 연체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빠 통장에 자동이체 돼 있거든요. 잔고야 당연히 넉넉하죠. 보험사에서 요금 미납으로 아빠 보험이 실효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자동이체를 연결해둔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남동생이 아빠한테 용돈을 보내드리는 통장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잔고 확인을 하려고 아빠 방으로 들어갔는데 항상 통장이 있던 자리에 통장이 없더라고요. 혹시 몰라 시동생한테 물었더니 글쎄 시동생 얼굴이 굳는 거예요. 분명 뭔가 아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니네 그러더군요. 형수님, 저 믿고 얼마간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안 그래도 여사님이랑 트러블도 있는데다 아빠 통장에까지 손을 댔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려고 우리 아빠 돌본다고 했던 거였어요? 기억이 온전치 않은 아빠 털어먹으려고? 정말 실망했어요. 어쩜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저요, 더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나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고 시동생은 아무 말도 않은 채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시동생이 집에서 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부부가 직장에 있는 동안은 여사님이 아빠 간병을 도맡아 주셨어요. 다시 예전의 평화를 찾아가던 어느 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오는데 글쎄 우리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가 와 있지 뭐예요. 인파를 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 층에 내렸더니 글쎄 저희 집 현관 앞에 경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팽개치곤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경찰이 여사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시동생이 주먹을 부르르 떨며 여사님한테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날 밤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을 통해 상황을 들어보니 그동안 간병인이 아빠를 데리고 은행을 돌며 통장 잔고를 모두 인출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찾아가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 있죠. 은행과 보험사에 가기 전 간병인은 아빠를 며칠 동안 들들 볶으며 대사 연습을 시켰고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경찰은 이게 다 아빠 방 장롱에 설치해 놓은 환자용 CCTV 덕분에 밝힐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CCTV가 있다고요? 알고 보니 평소 저희 아빠 몸에 난 상처와 간병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시동생이 환자용 CCTV를 아빠 방 장롱 위에 설치했더라고요. 원격으로 실시간 화면을 확인하다가 그 여자의 범행 행각을 포착했고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통장 잔고 얘기를 꺼냈을 때 얼마간만 모른 척 해달라고 했던 것도 CCTV를 통해 정확한 물증을 잡기 위해 시간을 벌 목적이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시동생을 의심했던 거죠. 도련님, 미안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의심만 했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래도 나 같은 놈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었을 거예요. 어쨌든 늦기 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죠. 뒤늦게 달려온 남편 역시 저처럼 시동생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동생을 두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던 저는 꼬랑지를 확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이렇게까지 저희 아빠를 도와준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대 후 저희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온 아빠를 만났다나 봐요. 솔직히 그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집에서 세월만 까먹고 있었는데 사돈어른이 그런 저를 데리고 일터로 가주셨어요. 거기서 그 연세에 자신 등치보다 큰 냉장고를 들쳐업고 계단을 오르시는 걸 보고는 질려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을 수십 년이나 해오셨더라고요. 자식들 먹이고 키우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땀이라고 다 같은 땀이 아니란 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 한동안 사돈 어른 밑에서
일을 배우다가 독립을 했어요. 부모님이랑 형한테 쉽게 받아쓰던 돈이 아니라 온몸에 비 오듯 땀을 흘리고 번 돈이라 그런지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돈의 무서움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사돈 어른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가르쳐준 분이세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언제까지나 어린 애인 줄로 알았던 시동생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남편도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아빠의 노고도 조금은 더 알 수 있었고요.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 시동생의 통장 절도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전보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조금은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더 자라고 커가는 시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와 우리 가족의 행복도 더 단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